네, 주요 사건 사고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쏟아진 눈폭탄에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시장이라든지 공장에 이제 건물이 무너지는 그런 지붕이 무너지는 그런 피해도 발생을 했는데 이렇게 피해가 막심했던 만큼 관련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건물의 천장이 무너진다거나 아니면 이런 축사라든지 비닐하우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 폭설로 인해서 많이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네. 전신주가 넘어져서 이와 관련해서 또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관련해서 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제기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네. 이 근거 법령이 아마 이 민법상의 민법 750조에 보면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이제 발생하게 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것이 있고 또 이제 국가배상법 5조에 이 국가가 만약에 영조물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네.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아무래도 주된 쟁점으로 해서 손해배상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제기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폭설로 일어난 이런 사고에 대해서 배상을 받으려면 입증해야 될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방금 말씀드렸던 민법 750조라든지 국가배상법 5조 같은 경우에 각각 이제 이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고 이 네. 손해액을 특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손해가 이번 폭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이랑 그리고 이 폭설과 관련해서 이 국가의 어떤 책임이 있다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이 천장이 무너졌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분 이 부실 시공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무너진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특정 하중을 견뎌야 되는 것인데 견디지 못했다 이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부실 시공에 대한 사실관계 증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가 있고 과거 사례 같은 경우에도 2014년에 이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서 이 천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그 건물의 시공이라든지 이런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것이 발견이 돼서 시공사 그리고 하덕업체 이런 쪽에서 이제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네. 보니까 이 추후 소송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증명이 가장 주된 쟁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입증을 하고 승소를 하면은 피해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경우에는 이 손해액을 특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배상에 대해서 과실 비율도 따지게 됩니다. 만약이라도 이 배상을 청구한 쪽에서도 과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만큼은 제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울산 사례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이 눈이 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관리를 조금 더 눈을 빨리 치운다든지 이렇게 했으면은 발생하지 않았을 손해도 있다라고 해서 손해액이 이제 30% 정도 감액이 됐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하. 이번 사안 추후에 이런 사안 같은 경우에도 이 당시에 관리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부분도 과실 비율에 따라서 좀 쟁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일어난 이런 사고들도 사실 미리 예견할 수 있었던 사고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사전에 좀 대처를 해야 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속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말씀 주신 것처럼 만약이라도 이 국가나 지자체에서 이런 사전 대책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가 있다라고 한다면 네. 이에 대해서는 이제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도 국가가 어떠한 책임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쉽지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전신주가 넘어졌는데 전신주가 과거부터도 이런 폭설로 인해서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이 지면 자체가 조금 고르지 못해서 이렇게 사고가 더 크게 발생했다 이런 부분을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증명하는 것이 가장 주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피해 상황에 대한 부분 짚어봤고요. 다음 사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덕여대 사태가 일단락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학교 측이 결국 학생 10여 명을 고소를 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제 학교 측에서 이제 29일에 이 건물 점거 시위를 벌인 이 학생들을 10명 정도를 10여 명 정도를 고소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네. 일단 현재 죄명은 6가지 정도로 하는데 특히 알려진 죄명은 이제 재물손괴죄, 이 재물을 손괴한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재물손괴죄 그리고 주거침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된 쟁점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게 지금 공동으로 이런 행위를 했다라고 봤기 때문에 공동재물손괴라든지 주거침입죄 이런 부분이 성립할 수 있는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적시된 혐의, 공동재물 손괴, 공동건조물 침입죄 이렇게 6개가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학교 측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이런 혐의들이 인정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현재 고소를 진행한 11명 정도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네. 이 11명에 대해서 전부 다 책임이 인정될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만약에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행위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지금 네. 누군가는 이 건물을 이제 점거를 하는 과정에서 주거 침입을 하고 퇴거 불응을 하는 이런 행위가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라카를 이제 칠한다든지 아니면 이 동상 자체에 대해서 이제 좀 손괴라는 행위가 영상에 이제 있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런 행위를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각각의 책임이 조금 다를 수가 있을 것이고 그 가담의
정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책임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 11명에 대한 처벌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관련해서 뭐 방조자라든지 교사범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책임까지 물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혐의가 인정이 되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예, 일단 뭐 재물손괴라든지 그리고 지금 뭐 주거침입 이 부분이 이제 쟁점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 형법상의 366조를 보면 재물손괴 같은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을 하고 있고 이제 주거침입 같은 경우에는 형법 319조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일반 재물손괴나 일반 주거침입이 아니라 공동 재물손괴, 공동 주거침입이 이제 쟁점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공동이 붙게 되면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폭력행위처벌법 2조 2항에서 2분의 1까지 가중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처벌에 대해서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럼 3년 이하의 징역이 4년 6개월 이하의 징역이 될 수가 있고 700만 원의 벌금 같은 경우도 그 1.5배가 될 수가 있겠죠. 이렇다 보니까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이 공동이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행위를 한 것 자체가 공동으로 볼 수 있느냐를 이제 형사적인 법리적인 부분을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도 뭐 증거 관련 뭐 증명적인 이런 싸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보니까 총학생회 측도 법률적인 대응을 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 어떤 논리로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학생회 측에서는요? 예, 일단 이 고소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가 이제 학교 측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현재 본관을 점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점거 관련해서 퇴거 단행 가처분을 이제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단행 가처분에 대해서도 법리적인 이 대응을 해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까지 대응을 이제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 또 이제 이 고소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혐의가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만약 고소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혐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을 하고 아니면 법리적으로 내가 한 행위 자체가 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든지 아니면 뭐 주거침입이나 이런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그런 법리적인 다툼을 하기 위한 이런 법적 대응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대학본부가 사과를 하거나 제시한 요구안을 수용을 하면 학생회 측에서는 점거를 중단하겠다 이런 입장도 내놨더라고요. 예, 지금 현재 학생회 측에서 본관 점거를 지금 일부 학생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 학생회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5가지 요구를 이제 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 비민주적이었던 이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대해서 사과를 해달라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네. 하나가 2025학년도 남녀공학 전환 관련해서 차기 총학생회와 논의를 해달라. 또 그리고 학생 의견 수렴 구조체를 신설을 해서 이러한 뭐 어떠한 행위를 결정을 할 때는 학생들과 의견을 받아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11월 3주차부터 이제 수업 거부를 한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학생들에 대해서 출결을 정상으로 처리해달라. 예, 이 부분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한국어 문화전공 외국인 재학생들이 있는데 네. 이 재학생들에 대한 학위 취득 과정에 대한 명확하게 이제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5가지를 요구했다고 하다 보니까 네. 이와 관련해서도 이제 학교 측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동종일대 사태가 이렇게 일파만파 커지면서 이게 사회적인 젠더 이슈로까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취업 시장에서는 여대는 거른다 이런 괴담까지 퍼지고 있다고 하는데 고용노동부가 여기에 조사에 나섰죠?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라도 뭐 이 성적인 이유로 해서 뭐 채용이나 이런 절차에 차별을 둔다라고 한다면 그 네. 부분 같은 경우에 남녀 고용 평등법에 뭐 7조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부분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위반이 돼서 형사적인 처벌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고용정책기본법 7조에서도 이 관련해서 출신 학교라든지 성별을 이 이유로 해서 차별하면 안 된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 관련 조사를 통해서 만약에라도 이런 법 위반 사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 처벌이라든지 뭐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보이는데 네. 지금 이게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이 남녀고용평등법 같은 경우에는 출신 학교를 근거로 해서 차별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 부분 적용이 될 수 있느냐. 이 성별 같은 경우는 성별로 여성을 채용하지 않겠다라고 했다라면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인데 뭐 특정 여대라든지 여대를 채용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이게 과연 이 법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네. 또 이제 고용정책기본법에서는 출신 학교 자체를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고 명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 법적인 형사적인 처벌은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 이 부분 사실조사를 통해서 출신 학교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가 또 한번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2가지에 대해서 일단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법리 적용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법적인 싸움으로까지 번진 동덕여대 사태 짚어봤고요.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영상이 있어서요. 영상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찰청에서 이제 올린 영상인데요. 뻔뻔스러운 자백 뒤에 숨겨진 진실이라는 제목의 영상입니다. 어떤 내용의 영상인가요, 변호사님? 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이 남성이 지금 검찰에 이제 검거가 된 다음에 이 검거 과정에서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합니다. 얼굴도 이제 이 사람이 맞느냐라고 하니까 확인도 하고 그리고 이제 수갑도 자발적으로 차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는데 네. 예, 그 과정에서 지금 경찰이 이 영상을 보시면 검은색 가방을 하나 지금 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현장에 있었던 가방인데 네. 이 부분을 조금 수상하게 여겼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경찰서에 가서 가방의 내용물을 확인을 하는데 네. 휴대전화가 일단 2개가 발견이 됐었고 그리고 그 가방 하단에서 이 검은색 조그만한 이런 패키지 같은 게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마약이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g씩 이렇게 나눠서 던지기 수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조금 어떤 생활 장소에 숨기는 그런 방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현재 경찰에서 본 부분은 이게 이렇게 1g씩 나눈 다음에 던지기 수법으로 이런 아파트나 이런 건물들에 숨기려다가 검거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서 현재 이 남성은 구속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네, 저희가 영상으로도 봤습니다만은 뭐 적극적으로 얼굴 확인을 해준다던가 뭐 순순히 죄를 시인하고 수갑 차주세요 이렇게 손까지 내밀고 이런 경우는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의심을 하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굉장히 순순하게 이제 좀 검거가 됐었는데 네. 이 남성이 처음에는 내가 이 아파트, 이 건물에 들어간 이유가 택배를 훔치러 왔다. 그리고 폐가전을 훔치러 왔다. 이렇게 지금 자백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형사적으로 처벌이 되는 부분인데 너무 순순하게 이렇게 자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경찰에서 다른 목적으로 들어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했었고 이 우연히 발견한 가방을 통해서 이 뭐 어떤 흉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을 네.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마약 관련 사건이 이제 검거가 됐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경찰에서 굉장히 조금 좋은 이 촉이라고 하죠. 이 촉이라는 이런 것을 발동을 해서 네. 결국에 이렇게 좋은 검거를 했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른바 그 던지기 수법이라고 하잖아요. 이 검거된 사람도 어쨌든 가방 안에 들어있던 그 마약류를 그 건물 안에 어딘가에 놓아둘 목적으로 이제 그랬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던지기 수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던지기 수법이 이제 이 온라인이 아무래도 발달하다 보니까는 이제 발생하는 신규 마약 매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던지기 네. 수법이라는 것이 뭐 어떤 텔레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 마약을 판매하는 쪽에서 어디에 숨겨놨으니 가져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네. 이 던지기라는 것은 그 숨겨놓는 것에 지금 이 마약을 뭐 1g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져다 놓는 것을 던지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최근에 많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이고 네. 그리고 실제 검거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 검거된 사람처럼 본인이 마약을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전달책 역할만 해도 처벌이 굉장히 강화가 된 거죠? 예, 제가 이 판결문들을 봤습니다. 판결문들을 보면 이 마약류 관리법에 이 소지 행위, 운반 행위, 관리 행위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각각의 행위로 보고 있는데 네. 이 한 개의 사건으로 이제 검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한 번의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이제 던지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 또 이걸 던지게 하기 위해서 소지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소지 행위에 대한 부분도 이제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고 또 이제 이 부분 이게 던지게 하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도 관리를 한 부분으로 봐서 또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만약에 이 이득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되면 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법에 따라서 또 이 부분 위반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죄명이 굉장히 많이 이제 성립이 되고 네. 실제로 이렇게 그러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아무래도 뭐 실형이 선고된다거나 굉장히 조금 중하게 처벌이 되기 때문에 이 던지기를 하는 경우가 뭐 고액 알바다 이게 좀 뭐 큰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네. 만약에 검거가 된다면 굉장히 좀 중하게 처벌이 되기도 하고 또 만약에 받은 금액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징이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런 소득도 없이 굉장히 좀 중하게 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제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 알바 구함 뭐 이런 거를 보고 이런 식의 범죄에 가담되는 경우도 많은데 어리다거나 초범이어도 처벌은 받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 소년범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이게 낮은 처벌이 아닌 굉장히 높은 수위가 처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누가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마약류가 유통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네. 이것을 매수해서 이걸 투약하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누가 이것을 던지기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중하게 처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해서도 뭐 내가 소년범이거나 초범이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 이렇게 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우리나라 그 마약 범죄율 자체도 많이 높아지고 있어서 걱정인데 이런 마약 범죄 막으려면 어떤 대책들이 좀 더 필요할까요? 예, 아무래도 이게
과거에는 마약을 투약을 하면 큰일이 난다. 정말 중독에 대해서 큰일이 난다. 이렇게 좀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 최근에는 그런 인식에 대한 부분이 많이 좀 무뎌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투약자가 많기 때문에 더 범죄가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투약에 대해서도 조금 더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어떤 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사건 사고 소식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